그것은 10년 전의 일이었다. 신랑과 깃털 사랑을 나누던 시기였고 무더위가 절정이 이르던 한여름이었다. 숨이 막힐 듯한 더위 속에서 우리는 바닷가로 향했다. 푹푹 찌는 날씨에 손에 땀이 배어 나오는 것이 느껴졌다. 시원하고 안락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던 순간 신랑이 말했다. 우리 에어컨 나오는 곳으로 갈까? TV도 있는 곳으로. 나는 티식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어서 가자. 우리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한 사이였기 때문에 이런 선택이 그리 낯설지 않았다. 치킨과 음료수를 챙겨들고 다잔 가까운 모텔로 향했다. 나침반이 하나 남아 있었다. 모텔 카운터에서 키를 건네지던 아주머니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반반해도 야했는데.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리는 밤으로 향했다. 우리가 배정받은 방은 복도 맨 끝방이었다. 그의 긴 복도를 지나야 했지만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치킨을 먹을 생각에 기분이 들떠 있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기대감은 단숨에 사라졌다. 밤하늘 낡고 스산한 분위기였다. 외관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눅눅한 공기, 깃바른 벽지, 한쪽 구석에 덩그러니 모인 스탠드형 나무 옷걸이까지. 왠지 모르게 한기가 단돌았다. 하지만 우리는 벌이에 지쳐 있었고 에어컨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기로 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바닥에 앉아 치킨을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먹는 내내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방 구조는 이랬다. 문 앞에 TV가 놓여 있고 그 맞은편엔 침대가 있었다. 우리는 TV와 침대 사이 바닥에 앉아 있었다. 나는 물을 등진 채 앉아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길을 돌아보고 싶어졌다. 마치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길을 돌아보면 거기엔 갈색 문뿐이었다. 그냥 기분 탓이겠지. 라고 생각하며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치킨을 다 먹고 신랑이 말했다. 나 먼저 씻고 올게. 신랑이 욕실로 들어가고 나는 남은 치킨을 먹으며 TV를 봤다. 하지만 계속해서 문 쪽이 신경 쓰였다. 나는 무심코 씻은 물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물에 축 늘어진 검은 형체가 고렸다가 사라졌다. 너무 놀라서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방 안을 빠르게 둘러보았지만 사람은커녕 검은 옷조차 보이지 않았다. 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다. 퍽것을 본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TV에 집중하려 했다. 그러나 그때 문을 다시 쳐다본 순간 그 검은 형체가 또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점점 더 형상이 선명해졌다. 마지막으로 내가 본 것은 모래 목을 맨 검은 옷을 입은 남자였다. 그 순간 욕실 문이 걸통 열리며 신랑이 나왔다. 여보, 이 방. 뭔가 이상해. 신랑의 얼굴은 천득하게 질려 있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비싼 돈을 주고 방을 잡은 상태였다. 이곳을 당장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때 TV가 꺼졌다. 그리고 방 안이 싸늘해졌다. 이제 와서 나가자고 하면 신랑이 이해해줄까 걱정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말이 나오지 않았다. 마치 목이 막힌 것처럼 입을 열어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그 순간 신랑이 갑자기 겉옷을 챙겨들더니 다급하게 말했다. 우리 빨리 나가야 돼.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마치 뭔가를 본 사람처럼 심각하고 절박했다. 그는 내 손을 거칠게 붙잡고 문을 열어보도록 나갔다.
나는 그의 손에 이끌려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신랑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도 치킨을 먹을 때부터 계속 문 쪽이 신경 쓰였어. 뭔가 얼룩 같은 게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 처음엔 그냥 착각인 줄 알았는데 내가 계속 불안해하는 걸 보니까 뭔가 이상해. 들은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손을 꼭 쥔 채로 계속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나라면 내가 무서워할 것 같아서 그냥 참았는데 우리 나오는 게 맞는 것 같다. 우리 서둘러 카운터로 가서 열쇠를 반납하려 했다. 그런데 그만 열쇠를 방에 두고 나와 버렸다. 나는 주저하다가 카운터 앞에 선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저기, 혹시 방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열쇠를 두고 나왔어요. 졸린 얼굴로 나온 아주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내가 덧붙인 한마디에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리고 방에서 이상한 현상을 봤어요. 모래. 누군가나 목을 맨 것 같은. 그 말을 들은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우리를 빤히 쳐다보았다.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다. 결국 신랑이 대신 말하겠다며 열쇠를 그냥 두고 나왔다고 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방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듯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우리를 붙잡았다. 저기, 잠깐만. 같이 있어 줄 수 있어요? 나는 순간 방황했다. 왜요? 아주머니는 시선을 피하며 작게 중얼거렸다. 아저씨가 밥 먹으러 가서 혼자 있기가 좀 그래서요. 그 말을 들은 신랑이 이상한 낌새를 채고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혹시 거기서 사람이 죽었습니까? 아주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망설이더니 결국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말해봤자 기분만 나빠질 텐데. 진짜 사람이 죽은 게 맞아요? 언제요? 나는 신랑이 옆에서 조용히 숨을 삼켰다. 아주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모텔에 가는 것을 피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을 살아갔지만 이상한 것은 그날 이후에도 종종 꿈속에서 그 방을 다시 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문이 열리고 검은 청산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은 언제나 문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 후 민수는 그날 본 장면을 잊으려 노력했지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꼬마 아이가 여자의 다리를 붙잡고 창밖으로 떨어뜨릴 순간, 그리고 떨어진 여자가 사라졌던 그 기이한 광경이 마치 악몽처럼 계속 떠올랐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꿈이었다. 그날 이후 민수는 매일 같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직선층 복도에 서 있었다. 천장이 천번빈이 깜빡이며 주위는 기이할 정도로 골무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 복도 끝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한 여자가 보였다. 바로 그날 천물에서 떨어진 여자였다. 여자의 얼굴은 청백했고 깊고 검은 눈동자는 생기가 없었다.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대신 마치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것 같은 이상한 속삭임이 들렸다. 그녀가 한 걸음씩 다가왔다. 니수는 도망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여자의 뒤편에서 또 다른 존재가 나타났다. 바로 그 꼬마 아이였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거의 가리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여자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가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아이의 일이 서서히 벌어지더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커졌다. 그 입에서 귀를 찢을 듯한 기명이 터져나왔다. 끼야, 아. 미수는 기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그 기명 소리가 꿈에서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그의 귀에서 울리고 있었다. 불길한 징조. 그날 이후 민수의 주변에서 기이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항상 누군가가 침대 옆에서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불을 켜보면 아무것도 없었다. 아파트 복도를 걸을 때면 누군가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았지만 뒤돌아보면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어느 날 밤, 미수는 CCTV를 확인하기로 했다. 혹시나 자신의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카메라 화면 속 계단 모퉁이에 누군가 서 있었다. 작은 체구의 소녀. 꼬마 아이였다. 그녀는 가만히 서서 고개를 약간 기울인 채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민수는 숨이 막혀왔다. 자세히 보려고 영상을 다시 돌려봤지만 아이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러나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영상 속 시간이었다. 방금 전 찍힌 영상이었다. 그때 집안에 울리는 초인종 소리. 띵동. 문발의 존재. 민수는 순장이 멎는 것 같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온 걸까? 그는 조심스럽게 손관으로 닫아놨다. 모니터에 연결된 초인종 카메라를 확인하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초인종 소리는 계속해서 울렸다.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멈추고 전만이 흘렸다. 민수는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그때 또, 또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민수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숨을 숨겼다. 문을 열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무시해야 할까? 맘소리던 순간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친구의 전화였다. 여보세요? 민수야? 웬일이야, 이 시간에? 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제발 우리 집으로 좀 와줄 수 있어? 누가 문 앞에 있어. 그러자 친구는 이상한 듯 대답했다. 내 집? 근데 나 지금 내 집 문 앞인데? 민수의 몸이 얼어붙었다. 그럼 방금 전까지 문을 두드리던 것은 그는 초인종 카메라를 다시 확인했다. 이번에는 화면 속에 창백한 얼굴이 카메라를 바로 눈앞에서 응시하고 있었다. 그날 창문에서 떨어진 여자였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민수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민수는 그 앞 아파트를 떠났다.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어디로 가든 꿈속에서 그 복도의 초인종 소리는 여전히 울리고 있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는 그 여자와 꼬마 아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한밤중에 들리는 초인종 소리가 정말 사람의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지도 모른다. 띵동. 민수는 바쁜 숨을 몰아쉬며 깨어났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날 놀이터에서 본 아이. 그 아이의 목이 완전히 한 바퀴 돌아가면서 속삭였다. 너도 봤으니
다음엔 네 차례야. 그 섬뜩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며칠 동안 민수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자꾸만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타려 하면 누군가의 그림자가 차 뒤편에서 얼쩡거리는 것 같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식선층 버튼이 자동으로 눌리는 기이한 현상이 반복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아파트 전물을 지나 놀이터 앞을 지나치려던 순간, 그네가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데도 혼자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거기에 앉아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 순간,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그네의 옆에는 그날의 금이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민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들려온 속삭임. 곧 만나게 될 거야. 두 번째 이야기, 묘지로 향하는 손님. 깃톤 밤, 남자는 한적한 도로를 따라 드라이브 중이었다. 가로등이 희미한 빛을 내뿜는 도로는 끝없이 이어졌고,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긴 머리의 여자가 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여자는 차가 다가오자 손을 살짝 들어 올렸다. 그 손질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남자는 반사적으로 차를 세웠다. 차 창문을 내리고 여자를 자세히 보니 그녀의 긴 머리는 허리까지 내려와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시죠?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여자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길을 잃어버려서요. 죄송하지만 저기 앞까지 태워주실 수 있을까요? 남자는 순간 망설였지만 여자가 너무도 아름다웠기에 거절하지 못했다. 그녀가 차에 올라타고 나서야 남자는 다시 묻었다. 목적지가 어디세요? 저기, 퍼온 묘지 부근이에요. 남자의 손이 순간적으로 핸들을 꽉 쥐었다. 퍼온 묘지요? 거기, 공동묘지 아닌가요? 여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제 친한 친구가 거기 살고 있거든요. 남자는 불길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미 차에 태운 이상 내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운전하는 내내 여자의 향기가 묘하게 거슬렸다. 여성의 향수 냄새가 아닌 흙냄새 다 느는하게 풍겨왔다. 이 여자. 대체 정체가 뭐지? 그렇게 생각하며 목적지에 도착하자. 여자는 차에서 내려 남자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남자는 가려운 안도감을 느끼며 차를 출발시켰다. 그런데 문득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다시 보았을 때 그녀는 사라지고 없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등골이 서늘해진 남자는 급히 속도를 높였다. 그런데 그 순간 차량 내부에서 기이한 냄새가 풍겼다. 흙냄새, 그리고 썩은 냄새. 마치 오래된 무덤에서 올라오는 듯한 냄새였다. 남자는 두려운 마음에 백미러를 다시 보았다. 그리고 뒷좌석에 그녀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피식 웃었다. 같이 가져야죠. 우리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요. 남자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차는 공동묘지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차 밖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오래전 세상을 떠난 사람들처럼. 남자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백미러를 보니 여자가 기명을 지르며 얼굴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긴 머리가 사담으로 흩날리며 차문이 부서질 듯한 힘으로 마구 뒤들였다. 여더.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찢어졌다. 남자는 미성을 잃고 엑셀을 밟았다. 차는 빠르게 속도를 높였고 그와 동시에 귀를 찢을 듯한 기명이 도로 위에 울려 퍼졌다. 그러다 갑자기 터문하는 소리와 함께 차 뒤쪽이 가려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백미러를 다시 본 남자는 소름이 돋았다. 그녀가 사라져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짐을 포착한 남자. 원을 추스르고 차에서 내리려는데 문을 여는 순간 썩은 냄새가 톡하고 밀려왔다. 바닥을 내려다본 남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긴 머리가 붙어있는 고깃덩어리. 어떤 살점이 물에 달라붙어 있었다. 남자는 더듬거리며 차 뒷부분을 확인했다. 그리고 차 뒷바퀴 틈에는 여자의 머리카락이 수북이 끼어 있었다. 설마. 아따 도망칠 때. 그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속삭임이 들려왔다. 내 머리. 돌려줘. 남자는 숨을 삼키며 천천히 뒤돌아봤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 뒤로 길게 늘어진 검은 머리카락이 보였다. 그리고 하얗게 뜬 눈이 남자를 응시하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숨겨진 본설. 그래,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야. 어둠 속에서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듯했다. 그냥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점점 엄격해졌을 뿐이야. 예전에는 무난하게 지내던 사람도 이제는 너무 불쾌하게 느껴지는 거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때 내가 싫어했던 애가 있었어. 착하긴 한데 뭔가 멍청해 보이는 애였지. 관심을 받고 싶어서 온갖 짓을 다 하더라? 그 애는 친구들에게 먹을 것을 잔뜩 사주고 어디서 좋은 걸 구해오면 자랑하기 바빴다. 그런데 돈이 모자라잖아? 그래서였을까. 어느 날부터 그 애는 친구들의 지갑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오늘은 한 명한테 10,000원. 내일은 또 다른 얘한테 5,000원. 그러나 그런 짓이 오래 숨겨질 리 없었다. 결국 들켜버렸고 그 애는 한순간에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되었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도 몰라. 하지만 난 이제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는 손을 꼭 쥐었다. 어떻게든 거를 주고 싶었어. 그래서 그 애한테 작은 교훈을 주기로 했지. 그는 천천히 웃었다. 그리고 그의 발밑에는 머리카락이 붙어있는 핏빛 칼날이 놓여 있었다. 그 사람을 사랑한 건 아니었어. 하지만 난 그 애가 나만을 찾길 바랐지. 그는 낯길 중얼거렸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다. 그냥 친구일 뿐이었다. 그녀는 늘 기댈 곳이 필요했다. 행복할 때는 연락하지 않다가 슬프고 힘들 때만 찾아오는 친구.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어차피 애인이 되는 건 꿈 같은 일이니까. 이대로도 친구네. 그녀가 불행할 때마다 그는 그녀를 위로했다. 힘들어하는 그녀를 바라보며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그녀가 행복할 땐 나를 찾지 않는다. 그래. 그렇다면 그녀가 불행이야만 한다.
처음엔 작은 일들이었다. 기에 너한테 이런 말 했더라? 너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사소한 오해를 만들었다. 친구들 사이에서 그녀가 점점 레토리가 되도록 연애를 하면 내 남친 요즘 다른 여자랑 자주 다닌다던데? 혹시 너한테 말 안 한 거야? 질투와 불안을 심었다. 그렇게 그녀의 관계를 무너뜨려 갔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 곁에는 오직 그만 남아 있었다. 이제야 나만을 바라보는구나. 그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알아차렸다. 소문을 퍼뜨린 게 누구였는지, 기에서 그녀를 조종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는 한순간에 쓰레기가 되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외면했다. 그녀 역시 차갑게 돌아섰다. 하지만 그는 반성하지 않았다. 난 잘못 없어. 다들 오해한 거야. 그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그를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 정도면 줄여도 되는 거잖아? 그의 손에 침이 들어갔다. 날카로운 무엇인가가 희미한 빛을 반사하며 번뜩였다. 그리고 그 순간 어디선가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뒤돌아보니 어둠 속에서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가 미소 짓고 있었다. 내가 했던 걸 똑같이 돌려줄게.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너도 이제 혼자가 될 거야. 그리고 모든 불이 꺼졌다. 6번째 이야기, 묘지로 가는 길. 한 남자가 어두운 밤길을 운전하고 있었다. 깊은 밤, 인기척 하나 없는 도로. 라디오에서는 흘러나오는 음악도 없었다. 차 안에 가득 채운 곳은 엔진 소리와 그의 숨소리뿐. 그때 길가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긴 머리가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 다가오자 손을 살짝 들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차를 멈췄다. 가까이서 보니 여자는 무척 아름다웠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 찬백한 얼굴. 무슨 일이시죠?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뒤를 잃어버렸어요. 죄송하지만 저 앞까지 태워주실 수 있을까요? 남자는 망설였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을 보고는 거절할 수 없었다. 네, 타세요. 목적지가 어디신가요? 저기, 파온 묘지 근처예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거기, 공동묘지 아닌가요? 네, 맞아요. 친한 친구가 거기 살고 있거든요. 뭔가 이상했다. 하지만 이미 그녀는 차에 올랐다.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출발했다. 차 안은 음산할 정도로 조용했다. 여자는 뭔가를 중얼거리듯 낮게 속삭이고 있었다. 남자는 순경이 곤두섰다. 그리고 그 순간 큰 냄새가 코를 찔렀다. 마치 땀송에서 오래 묻혀 있던 듯한 냄새. 남자는 불쾌함을 느끼며 창문을 살짝 열었다. 이 여자. 뭔가 이상하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찔끗 쳐다보았다. 그 순간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남자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제 다 왔어요. 여자는 조용히 말했다. 남자는 급하게 차를 세웠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그녀가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출발했다. 그러나 백미러를 골심다. 그녀가 있었다. 차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흐트러지고 있었다. 입은 찢어질 듯이 벌어져 있었다. 품, 품, 품. 여자가 차문을 미친 듯이 조드렸다. 남자는 기념을 지르며 엑셀을 밟았다. 차는 빠르게 질주했다. 그러나 그녀의 기명이 길을 찢었다. 그리고 차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남자는 바깥으로 집에 도착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순간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거기에는 긴 머리카락이 붙어있는 고기 조각이 있었다. 남자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머리칼이 차물에 끼어 있었다. 그 상태로 질주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녀는 대체 누구였을까? 시간은 흘렀지만 그는 달라진 것이 없었다. 아니, 어쩌면 더 나빠졌다고 할 수 있었다. 고시원에 들어간다는 명목으로 부모님께 돈을 타내고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는 말로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속였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시험에 붙을 자신이 없다는 것을.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공부를 꾸준히 하는 인내심도 최선을 다할 각오도 없었다. 머리가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노력할 마음조차 없는 자신을 인정할 수도 없었다. 그러니 그는 그저 시간을 즐기는 데만 집중했다. 고시원 생활이란 게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책상 앞에 앉아있는 척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조금 지겨워지면 잠깐 머리 좀 식혀야겠다. 나는 핑계로 PC방으로 향했다. PC방에서 몇 시간을 보내다 보면 배가 고파졌다. 그럼 그는 또 핑계를 찾았다. 공부도 밥을 먹고 해야 하지 않겠어? 그렇게 슬쩍 옆방의 친구에게 말을 걸었다. 야, 밥 먹으러 가자. 아니, 나 지금 공부해야 돼. 야, 공부도 중요하지만 밥은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이거 다 풀고. 야, 그럼 밥 먹고 하자니까. 배고프면 직침도 안 된다. 그렇게 친구들을 하나둘 끌어내기 시작했다. 한 번 밥을 먹으러 나가면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밥도 먹었으니 터키 한잔 할까? 아, PC방에서 한 판만 하고 가자. 너만 가면 재미없잖아. 같이 좀 놀아주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 오늘도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의 생활은 언제나 똑같았다. 하루가 끝나갈 때쯤이면 그는 자신의 방에 들어와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러다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는 금방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 아니야, 난 아직 괜찮아. 내일부터 제대로 하면 돼.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내일부터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더 이상 그의 거짓말에 숨겨지지 않았다. 공부는 이제 그만하고 취업 준비를 해라.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이제 용돈도 끊겼다. 그는 막막해졌다.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
그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다. 일을 한다는 것, 스스로 살아간다는 것. 그러나 그는 곧 또 다른 방법을 찾았다. 길이면 된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다. 고등학교 친구에게 연락했다. 야, 나 요즘 좀 힘든데? 잠깐 도와줄 수 있어? 그렇게 몇만 원을 빌렸다. 대학 동기에게도 연락했다. 형편이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며칠 내로 갚을게. 조금만 빌려주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다. 고시원에서 알게 될 사람들이 취업했다는 소문이 들리면 그는 곧장 연락을 했다. 야, 너 취업했다며? 축하한다. 아, 근데 나 요즘 좀 힘들어서 그러는데. 이제는 빌리는 것이 생활이 되었다. 돈이 생기면 며칠은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은 다시 바닥이 났다. 그러면 그는 또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렸다. 끝없는 반복이었다. 시간이 흘러 그는 어느덧 서른이 되었다.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공부? 일찌감치 포기했다. 취업?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다. 친구? 이제 아무도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돈? 길 잃고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바다를 쳤다. 그는 생각했다.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떠오른 것은 반성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부모님이 날 더 밀어줬다면, 친구들이 날 도와줬다면, 모두가 날 버렸어. 그는 점점 더 자신을 정당화했다. 이런 놈들은 다 사라져야 해. 그를 무시했던 사람들, 그를 떠난 사람들, 그를 돕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모두 잘못했다. 그러니 그는 복수해야 했다. 그들의 행복을 부숴야 한다. 그날 밤, 그는 팔을 손에 쥐었다. 그 눈빛은 이미 죽어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살아 있었다. 그는 누군가의 문 앞에 섰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두드렸다. 너도 이제 끝이야. 늦게라도 잘못을 알아챘으면 양심상 조용히 사라지는 게 맞잖아. 그냥 혀를 깨물고 그래도 안 되면 끼어내려야 하지. 근데 왜, 뭐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야? 네, 내 죽지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거야. 네, 왜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그냥 끼어내리면 돼. 그래, 이제라도 정신이 들었으니 벌을 받자. 이제 와서 어떻게든 수습하려 해도 이미 늦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자. 다 싫잖아. 내가 한 짓을 내가 용서할 수 없잖아. 이제 내일도 버틸 자신이 없잖아. 지금까지 한 번도 내 힘으로 뭘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이번 한 번만, 딱 한 발자국만 앞으로 가보자. 딱 한 발자국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발신이 진정하려 했으며 아내에게 묻었다. 내 품에 안긴 작은 몸. 너무나 작고 너무나 차가운 몸. 목에서는 시뻘건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내인, 내 아들.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목이 터져라 울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왜 이렇게 된 거야?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정신을 붙잡았다. 몇 달 전 의사나 내게 말했었다. 도리인을 절대 혼자 두지 마세요.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마의 몇 달 동안 나는 아내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그저 잠시 편의점에 다녀온 것뿐이었다. 고작 10분. 그 10분 만에 모든 것이 망가졌다. 아내와 아들은 분명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그걸 내 눈으로 확인했다. 그런데 그 짧은 사이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난 거지? 나는 이성을 되찾으려 애썼다. 지금은 감정에 휩싸일 때가 아니었다.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나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물었다. 여보, 괜찮으니까. 나를 봐, 왜 그랬어? 아내는 온몸을 떨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버금거리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딸꾹질.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자꾸 일부러 딸꾹질을 하잖아. 나를 야 모르리는 것처다. 순간 내 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고작 그런 이유로 자기 아내를 죽였다고. 그러나 아내는 도리어 더 큰 목소리로 소리쳤다. 당신이 그걸 못 봤잖아. 그놈이 날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당신도 알잖아. 쩍쩍거리고 쿵쿵대고 꿀룩대면서 날 잠도 못 자게 했잖아. 분명 일부러 그러는 거야. 날 비웃으면서 날 괴롭히는 거라고. 그래서 죽였어. 안 그랬으면 내가 죽었을 거야. 내가 뭐라고 해야 하지? 아내는 여전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나는 반박할 힘조차 없었다. 작게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더 이상 말을 섞어봤자 의미가 없었다. 온전치 못한 아내에게 소리쳐봐야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없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니네 작은 손을, 이미 차가워진 작은 손을 꼭 쥐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였다. 사실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 그냥 조용히 빅식구를 두르면 될 뿐. 그저 그렇게 하면 그만이었다. 그런데도 몰려오는 괴로움에 이를 안 묻었다. 그동안 얼마나 버텼던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스탠드를 휘두르며 소리를 질러대는 아내를 피하려고. 잘 나가던 직장도 포기했다. 연봉의 절반도 안 되는 재택근무로 생계를 일치했다. 생활은 쪼들렸다. 병원비에, 각종 세금에, 잠도 편히 못 자고, 화장실조차 마음 편히 가지 못하며, 매 순간 불안 속에서 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모든 것을 내 탓, 아들 탓, 재산 탓으로 돌렸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는 모든 억지와 짜증을 받아내며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랐다. 죽기 살기로 버텼다. 그런데 결국 일의 결과라면 나는 문득 눈앞의 아내가 너무나도 미워졌다.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소리쳤다. 사과해. 죽은 우리 아들한테 사과하고 나한테도 사과해. 당신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란 말이야. 그래봤자 의미는 없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사과를 듣는다면 이 감정을 억누르고 다시 시작해볼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순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내는 여전히 나를 노려보며 차갑고도 날선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건 다 당신 때문이야. 저 예식기가 당신 닮아서 그렇게 멍청하고 지랄 맞았던 거야. 당신이 날 구속하고 숨 막히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다 당신 잘못이라고.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또다. 또다시 저 지독한 단력.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리속이 멍해졌다. 나는 알고 있었다. 지금의 아내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쯤은. 그러나 그래, 당신이 죽였어. 당신이 날 매일 괴롭히더니 결국 우리 아들까지 죽인 거야. 당신은 살인자야. 악마 같은 살인자라고. 그 순간 아내는 정확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뭐? 나는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뜨고 조용히 돌아섰다. 그리고 전화기를 꺼내 경찰에 신고했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는 착잡한 마음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제 경찰이 올 것이다. 아내는 분명 구속될 것이다. 그리고 평생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런 감각도 아무런 심각도 들지 않았다. 그런데 좋드다. 나는 얻어붙었다. 아내가 부엌에서 칼을 집어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칼끝을 자신의 목에 가져다 댔다. 잠깐, 뭐 하는 거야? 나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그러나 아내는 당신이 죽인 거야. 나도 당신이 죽인 거라고. 그리곤 내가 말릴 새도 없이 칼을 목에 찔러 넣었다. 안 돼. 나는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손에서 끈적한 온기가 느껴졌다. 칼을 떼앗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내의 목에서는 그의 많은 양의 피가 솟구쳤다. 피를 토해내며 그녀의 얼굴이 충비해졌다. 그리고 그 작은 몸이 이침없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 순간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쳤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된 겁니다. 전부. 나는 피범벅이 된 손을 바라보며 나는 자실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오라고로. 전 아내와 아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형사의 반응은 냉담했다. 마치 이미 판결이 내려진 것처럼 그는 내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것 같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아내가 아들을 죽이고 자살한 겁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조금만 조사해보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형사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다. 그는 느긋한 태도로 서류를 넘기며 한숨을 내쉬었다. 다 알겠고요. 하지만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는 거니까 괜히 시간 끌면서 말 빙빙 돌리지 마시고 여기 진술서나 제대로 쓰세요. 나는 절망적으로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아니, 지금까지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내가 한 짓이라고요.
왜 믿지 않는 겁니까? 형사는 여전히 무심한 투정이었다. 그 순간 경찰서의 현관등이 딴딴했다. 형사의 뒷모습 너머로 유리창이 비친 내 모습 옆에 또 다른 실루엣이 어른거렸다. 희미한 정체가 층물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니, 그건 아내였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나는 수수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형사는 그런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자, 그만하시고 진술서 쓰세요.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최대한 섬세한 일 쓰세요. 나는 종이를 받아 들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글씨를 쓸 수가 없었다. 그 순간 목덜미에 한기가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가 차가운 손가락으로 내 피부를 스치는 것처럼.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건 형사뿐이었다. 그는 내 반응을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나는 확신했다. 방금 나를 스쳐간 그 존재가 아내일지도 모른다고. 바깥은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송이들은 차랐다 못해 기이하게 보였다.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땅에서부터 피어오르는 것처럼. 파페 앞 광장에서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나는 옷을 걸친 채 추위에 떨면서도 그녀는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쳤지만 나는 그녀의 존재가 신경 쓰였다. 아니, 그보다는 뭔가에 쏠린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파테의 문을 열고 닫아놨다. 혹시 누구 기다리세요? 여자는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기대감이 어리던 눈빛이 이내 실망으로 바뀌었다. 내가 그녀가 기다리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듯했다. 누구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파테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밖이 너무 침문이 있다. 그녀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윽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파테 안, 불빛 아래에서 본 그녀의 얼굴은 더 창백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건네자 그녀는 얼어붙은 손을 감싸쥐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누구 기다리시는 거예요? 살아나는 사람이요. 나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싸한 기분이 들었다. 아주 멋진 사람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을 너무 아껴 주었죠. 잠깐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그 사람은 저랑 약속했어요. 첫눈 오는 날 우리가 처음 만났던 여기로 돌아오겠다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오늘은 첫눈이 아닌데요? 그녀는 슬며시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상하리만큼 쓸쓸했다. 네 번째 눈이죠. 그 순간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네 번째.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는 착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녀의 손끝이 희미하게 떨렸다. 아니, 아메리카노를 감싸진 그녀의 손등에 깊은 상처 자국이 보였다. 이미 아물어야 할 시간인데도 여전히 선명한 자국이었다. 그 순간 탑의 찬물에 기친 내 모습 옆으로 또 다른 정체가 보였다. 눈처럼 새하얀 얼굴. 그리고 그녀가 기다린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 옆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아니야. 난 만했잖아. 난 내 아내와 아들을 죽이지 않았어. 나는 거의 기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분노와 절망이 목구멍을 쥐어왔다. 내 아내다. 그녀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어. 그녀가 우리 아들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마주 앉은 형사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이를 안 묻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쳐올라 숨이 막힐 것 같다. 제발 믿어주세요. 제발, 다시 한 번만 조사해 주세요. 전 결백해요. 그러나 형사의 표정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판사가 내릴 겁니다. 이제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고 진술서를 작성하세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난 아니야. 내 아내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믿지 않았다. 나는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몰아쉬었다. 내 절망 따위엔 관심 없다는 듯 형사는 무심하게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닷자리 등 뒤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차가운 공기가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누군가 내게 살며시 숨을 내뱉은 것처럼. 나는 원범이 얼어붙었다. 왜 나를 안 믿는 거야? 나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형사는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그만하세요. 당신의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는 당신을 용의자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 진술서를 작성하세요. 그 순간이었다. 거짓말쟁이.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숨을 숨겼다. 그건 내 뒤에서 들려온 낮고 길게 끌리는 목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등 뒤에는 차가운 손길이 느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뭐야 이거. 형사가 눈살을 찌푸리며 묻었다. 왜 그러죠? 얼굴이 창백한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였다. 따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연필이 저절로 바닥으로 떨어졌다. 우리는 동시에 그 연필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열리는 방문. 누군가 복도에서 보고 있었다. 아니, 뭐 온다. 밖에서는 천둥이 내리고 있었다. 한적한 팟대. 연인들이 천대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먹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광경을 즐길 기분이 아니었다. 나는 팟대의 구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 모퉁이에 누군가 서 있었다. 오래된 코트를 입은 여인. 그녀는 가만히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결심했다. 그녀에게 다가가 보기도. 바깥 공기는 살을 이을 듯이 차가웠지만 나는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갔다.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창백한 입술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네, 저는 살아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 사람이 오기로 했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첫눈이 오는 날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틋했다. 하지만 벌써 세 번째 겨울이 왔어요. 그 사람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나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그녀의 발밑에는 그림자가 없었다. 나는 순간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3년째 같은 자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녀를 본 적이 없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녀는 내 질문에 즉답하지 않았다. 대신 희미하게 웃었다. 제 이름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였다. 그녀의 등 뒤로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서 있었다. 그 남자는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중 눈, 붉은 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이번엔 미소가 달라져 있었다. 그건 절망에 찬 미소였다. 내년 겨울 그 사람은 돌아와요.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저를 위해 온 적은 없었어요. 그녀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봐봐야겠어요. 오늘도 오지 않겠죠. 창밖을 흘릿 바라보았다. 눈발이 멈춰 있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더 이상 눈이 내리지는 않았다. 오늘은 오전 근무라서 집에 가서 잠깐이라도 눈 좀 붙이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아마도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잔 듯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망설이다가 바닥에서 작은 책 한 권을 꺼냈다. 잠깐만요. 그녀가 고개를 좌웃하며 멈춰섰다. 나는 책을 내밀었다. 나침 심심토리용으로 가져온 책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인데. 길려드릴게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늘 그랬다. 염치 없다는 듯한 투정을 지으며 차양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저도 모르게 책을 받아들고 있었다. 다음에 눈이 올 때, 그때 꼭 돌려드릴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책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인사를 건넨 뒤 카페를 나섰다. 나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홀로 남겨졌다. 눈이 아니다. 언제든 와도 좋아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쳐올랐지만 결국 그녀에게 닿지는 못했다. 그날 이후 눈이 내릴 때마다 그녀는 다시 카페를 찾았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품에 책을 안고 있었다. 꼭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듯이. 나는 자연스럽게 커피를 내주었고 우리는 함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시간들은 밤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들이었다. 그녀가 창밖을 바라보는 빈도가 줄어들수록 내 마음은 점점 그녀를 향해 움직였다. 나는 그녀에게 또 다른 책을 건네며 아쉬움을 달래곤 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언제든 와도 좋다는 말을 건네지는 못했다. 그 말이 그녀에게 상처가 될까봐. 그녀에게는 여전히 누군가를 기다려야 하는 간절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를 기다림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나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그녀의 기다림이 아닌 그녀와 함께하는 순간 자체가 더 순진해지고 있었다. 어느새 눈이 내리는 날만이 아니라 그녀가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길 바라고 있었다. 만약 우리가 함께하게 된다면, 연인이 될 수 있다면? 내 마음속에 금기처럼 여겼던 질문이 떠올랐다. 나는 뒷맛한 왕자는 아니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자금 대출을 갚아나 나는 신세였다. 형편이 어려운 그녀에게 내가 무언가를 베풀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다. 하지만 함께 같은 것을 좋아하고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 나는 어느새 용기를 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더 이상 창밖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남자, 오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를 이해하고 싶었다. 그녀가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기다리며 얼마나 힘들 시간을 견뎌왔는지. 그 남자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당신을 사랑해 주었고, 당신이 힘든 생활에서 벗어나길 바랐던 사람이라는 것도.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렸다.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그녀는 단호했다. 그럴 리 없어요.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만약 정말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는 무너져 내릴 거예요.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저는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그 남자보다 못났고 또 가난할지도 모르죠.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의 도원이 될 순 없을 거예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잠시 숨을 들이마신 뒤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저는 당신 앞에 있어요.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다. 제가 당신 손을 잡아드릴 수 있어요. 눈을 맞으며 추위에 떠는 게 아니라 따뜻한 곳에서 함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당신도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둘이라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나는 그녀의 손끝에 발을 든 말듯 손을 뻗었다. 화려한 데이트는 힘들겠지만 같이 도서관에 가고 같이 책을 읽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누는 삶.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런 삶이라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그녀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가능할까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을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 아니었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왔다. 나는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이번엔 그녀가 주저없이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한 틴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들이 이어졌다. 바람이 스치는 창가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오는 듯했다. 어쩌면 이곳에 남아있는 어떤 지역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날이 좋을 땐 우연히 치갈키로습이 좋은 단풍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럴 때는 마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듯 단풍이 손끝에서 사그라버렸다. 전 당신과 함께하는 동안 힘을 얻겠죠. 난 못하지만 당신은 제게 구원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서로에게 구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층 낮아졌고 한기가 서린 듯한 공기가 주위를 감쌌다. 갑자기 천가에 스치는 그림자가 보였다. 바깥에는 아무도 없었다. 순간적인 청단이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가 여기 있는 걸까? 전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잘 못 사귀어요. 그나마 다가온 친구가 있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친구한테 속아서 말도 안 되는 빚을 떠안게 됐어요. 그녀의 눈빛이 짙어졌다. 하지만 단순한 절망만이 아니었다. 그 속엔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의 공포가 서려 있었다. 창밖에서 희미한 정체가 어른거렸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기척은 없었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있었다. 계절이 뜬다면, 그러니까 봄이 오면 자취업자들이 절 찾을 거예요.
오래 기다렸으니 이번에는 절대 놓아주지 않겠죠. 아마도 난 죽게 될지도 몰라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두려움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존재가 그녀를 감싸고 있는 걸까? 바람이 천부를 뒤뜨렸다. 그 순간 어디선가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만약 그 남자가 돌아온다면 날 구원해 주겠죠. 빚을 갚아주고 나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절미의 이 빚을 함께 떠안고 추악한 삶을 살면서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순간 창밖의 그림자가 다시금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명했다. 그것은 인간의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얼굴이 없었다. 어둠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나는 그녀를 안아줄 용기가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내 입은 얼어붙었다. 그녀가 짊어진 짐은 내 상상 이상으로 무거웠고 차가웠다. 그녀는 아주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난 끝내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오늘 녹일에 해주신 것도, 늘 따뜻한 걸 내어주신 것도, 책을 빌려주신 것도, 그리고 못난 저에게 마음을 써주신 것까지. 하지만 당신은 절 구원하지 못해요. 반대로 저도 당신의 구원이 되지 못하고요. 그녀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 순간 불길한 한기가 밤 안을 가득 메웠다. 그녀가 카페 밖으로 나갔을 때 나는 밤이 그녀를 바라볼 용기가 없었다. 더욱 고개를 들었을 땐 눈발이 점차 옅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이상하게도 발자국이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봄이 되자 카페 사장은 가게를 내놓았고 다른 가게가 들어섰다. 그 후로 내 삶은 몸이 건조했다. 온갖 진상들에게 시달리다가 해가 뜰 때쯤 일이 끝났고 편의점에서 간단한 끼니를 때우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책을 읽을 시간도 무언가를 생각할 시간도 허락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억지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밀어 넣었는지도 모른다. 컵라면에 물을 붓고 삼각김 방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는 것이 보였다. 벌써 첫눈이 올 때가 되었던가. 그제야 외면했던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때 유리창에 희미한 손자국이 남았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눈이 오는 날마다 난 언제까지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할 것이다. 그녀가 사라진 것이 정말 그녀의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녀는 나와 같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을까?